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청주의 또 다른 간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린 청주 간첩단 사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괴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가 난수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비중이 무려 3배나 급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포착되었지요. 북괴가 대놓고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라고 한국 내에 있는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다. 황장엽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는 북괴 김정일 시대에 만든 간첩이 5만 명에서 3만 명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 간첩잡이를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왜 이렇게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주 간첩단 사건은 국내에 있는 북괴 간첩들의 빙산의 일각이다.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이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들이 이 F-35A 도입을 반대하는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캠프에 들어가서 노동특보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위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계로 입문하려고 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진당 이석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가치가 없다라고 아예 기각했던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첩 리석기 RO 조직이 북괴와 함께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전화국가, 또 석유 저장소들, 주요 국가 시설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소식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연결된 간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소식에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 외에 이제 또 다른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은 터뜨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서도 사표를 미리 다 쓰고, 만약에 여기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원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북괴와 결탁되어 있는 간첩들을 잡아내리라는 그 의지로, 또한 이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서 특수 활동비가 나오지 않아 국정원 직원들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본인들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되었을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약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덮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숨을 내대고 청주 간첩단 사건과 기타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정원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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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식의 본질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의 죄행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8일 청주 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씨, 사실상 충북 동지회의 핵심 위원장인, 사실상 이번 청주 간첩단의 거물급 본질, 그러니까 두목이나 다름이 없는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검사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 씨와 이미 구속된 충북 동지회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확정되었다. 이들 청주 간첩단들은 나아가서 충북 지역과 서울 지역, 나아가서는 전라도 지역의 목사들까지 포섭해서 간첩에게 매수된 또 다른 목사 간첩들도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밝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들까지 간첩이 돼버린 대한민국과 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북계 통전부와 정찰총국의 색계 작전에 놀아나서 북한 간첩으로 전락이 됐지요. 그 리스트를 제가 얼마 전에 공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그 리스트는 제가 공개하는 것보다 국가정보원이 좀 더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뢰가 와서 북계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에 포섭된 한국의 간첩 목사들의 리스트는 국정원으로 넘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북한에게 매수되고 포섭된 간첩들의 성과 또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와 상의를 한 이후에 전광훈 목사가 발족을 한 북한 정보원 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청주의 또 다른 간첩인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것은, 재신청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 간첩 중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목격인 손 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은 정확한 증거를 댔지만 그 증거에 대해서 소명이 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이 두목인 또 다른 간첩 손 씨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라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북 동지회 측은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충주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이 청주의 또 다른 간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충주 간첩단들의 죄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질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간첩들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정원 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국정원 직원들을 위한 경례, 멸공.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그
주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맞아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노인들은 화이자가 있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경찰 보고 맞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뭐 2차 예약률이 0.02%인가 그렇대요. 이제는 알아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보고 맞아라. 경찰이 청원했잖아요. 강제로 맞힌다고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말한 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수없는 경찰 피해자가 나왔어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찰, 그다음 반신마비가 일어나는 경찰, 전부 사례들이 줄줄이 3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나고 5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과관계라는 게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 금요일 날 장례시간 그 장모님, 그 인생 종친 거예요. 근데 뇌에 약한 부위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제가 지난주에 이게 혈전이 생긴다 했죠. 혈전이 생기면서 이게 특이점이 출혈성 경량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혈이 잘 되는 백신의 부작용이 출혈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압이 올라가서요. 백신 맞고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면 머리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강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약해서 죽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근경색이 혈관이 평소에 80-90% 막혀 있는 사람이 이게 혈전이 잘 생기니까 나머지 다 10%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었나? 그러면은 단 한 명 백남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백남기가 뭐로 죽었습니까?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잖아요.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백남기나 무슨 삼성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탄압하고 야외 집회를 탄압할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이러고 백신 맞고 나서 26명, 27명, 30명씩 일주일에 죽어도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농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깨문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500명 죽게 돼 있다. 2,000명 죽게 돼 있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무식하니 뭐 비과학적인 이런 소리 하느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수십만 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의사회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검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그죠? 자,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영국 바이러스다, 남아공 바이러스다, 무슨 브라질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예방주사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맞아주세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 번만 해주세요. 또 한 번만. 그러다가 사람이 1년에 1,500명인데 매년 할아버지가 80세 넘어가지고 맞다 보면 이걸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북한 공산당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노동도 강제로 시키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 이 이념, 사상,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선택권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안 났으면 이게 벌써 적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여기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싸워주는 야당도 없고. 네. 자, 이럴 때야말로 진짜 박정희 장군 같은 분이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도 근 4, 50년간 자유의 맛을 보았던 이 우파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핵심될 때가 와가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상태로 볼 때 이 정말로 진보다 이게 오히려 퇴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퇴보야. 오히려 퇴보죠. 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 이제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누군가 나온다. 나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쟤들 부정선거로 또 선거해 먹으면요, 뭐 쟤들 또 먹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이미 이때까지 저 부정선거 뭐 재판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 해 먹어서 아니 여기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뭐해? 그러면 부정해 먹으면 고망인데. 그러면요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뒤집어 거예요. 엎어야 돼요.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뭐 전자개표하죠, 사전투표하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뺏기고 있죠. 뭐 뭘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 열망하는 거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나라를 좀 구해라. 오죽 지금 국민의힘에 뭐 없으니까 거기 뭐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뭐. 당 자체도 기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군사 혁명이었으면 장군의 그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 뭐 이렇게 해서 쭉 지금은 이제 수사로 검찰과 감사원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칼날 지금 거의 목전에 왔어요. 지금 다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윤석열의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감사원장이니까 감사로 막 토수하잖아요. 지금 막 원전에다가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한 혁명. 하여튼 그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쇼에는 속으면 안 돼요. 저놈들 쇼. 잘 디디고 건너가야지. 그 요번에 그 서울 부산 시장 탁 자리 다 그냥 놔주고 이런 것도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해전만 하는 걸 한 시간 했어요. 해전만. 해전만 한 시간 서로 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해군포는 가까이 가면 아주 송곳으로 찔는 것이래. 천야도가 들어가서 때렸거든. 때리는 것보다 들어맞는 거야. 그냥 다 홀인원이라. 그래서 마스터가 날아가고 말이요. 마스터가 요만한 막대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가고 브릿지 날아가고 기관실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깔아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적탕이 우리 배에 들어왔어요. 조타실 때 해가지고서 우리 두 사람이 전사하고 두 사람이 장교 합해가서 부상당하고. 그 적함은요? 적하면 깔아앉아버렸죠. 침몰. 수장해버렸죠. 수장 안 했으면 말이 부산 들어갈게. 이때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야. 그때 아니, 그게 이제 그때 막지 못했으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됐지 이거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이 나라 망했지 뭐. 그치 맞아 망했어요. 부산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저 부산 우리나라는 저 부산항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항이 없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죠. 탄핵이 들어올 수가 없어. 대포가 들어올 수 없어. 총이 들어올 수 없어. 보급품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26일 날 이제 25일 날 전쟁 시작해서 26일 날 참사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산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관 이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때 메가더 사령관한테 말해 뭐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력저력이 다 아시는데 야단치. 그래서 메가더서 이거 방어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무기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29일 날 이거 오잖아요. 그리고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부터 제일 처음에 서민수비대 408명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날부터
포병대대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탄약이 7월 1일 날 3천만 발이 들어옵니다. 탄약이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죠. 전쟁이 그래서 시작이 박동원 된- 같이 예, 물린 이게 정선을 갖다 거기서 이제 사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살아나는 게 부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 네. 부산이 없으면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 없으면 집사님. 이건 다 끝나지. 집사님 그러면 그 6.25 전쟁 발발하기 2달 전에 예. 배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전쟁 날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예.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말이죠? 네. 6.25 전쟁 나는데 네. 군함을 그것도 4월 10일 날 네. 진해에 대려해서 네. 그리고 정부에서 네. 24일 날 밤까지 말이죠. 전쟁을 할 수 있던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아멘. 네. 그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그때 전사. 부상 두 분 전사.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을 네. 57년 만에 세상에. 찾아서 또 훈장을 해드렸다 그래요. 예. 저 집사님, 네.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계기는 네. 계기는 우리 저 마누라하고 네. 연애할 때 계기가 됐어요. 네. 믿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교회 다닐 때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데이트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저 진해에 네. 그 벚꽃밭 있잖아요. 아, 4월 달인데 예. 나 출동 갔다 와서 말이지. 벚꽃 축제.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우리 색시들 사람 네, 네, 그러고서 네. 이제 그 고향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아이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소리. 네. 아 그랬는데 말이지.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군인들도 그런 시간은 일요일 날이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 꽃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 왼편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더라고. 네네네. 그러더니 말이야 이 잭씨가 말이야 하는 얘기가 말이야 탁 일어서 그래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가냐고 말이야. 아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 옆에가 교회야. 어.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인 말이지. 그래서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 그럼 그 갔냐 이거다. 어. 그래 생각 웃으면서 다음 주일만 나 가. 그래 내가 그래서 봐. 이거 봐.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둘 중에 택이래라. 그런 무지막대한 놈이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마누라가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네. 목사님 모시고서 말이지 교회에서 하재. 네. 그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좋은 대로 따라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 그게 그 목사님이 네. 대구에 계시는 저 인광kim 목사님인데 또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돼서 네. 그래서 예배는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은 믿음은 예배는 언제? 저 교회는 끌려다닐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잖아요. 의심이 이제 신학이라는 거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네네. 그래서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서 그다음에는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 김준비 목사라고 전세대 그 교수가 있어. 네. 그분 말에 그 신앙 강좌하는데 말이야 계속 따라다니고. 여기서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거가 조 바이든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은 향후 선거에서 분명 이 불법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해결책과 투명성을 요구해야만 한다. 또한 이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이 조지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발언과 법적 논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대거 발송했다. 또한 조지아주는 사기를 방지하고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입법 명령들을 무시했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와 또 재검표를 진행했었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3만 5천 표에 해당하는 잠재적 불법 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었었다. 네, 이렇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각지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선거 투명성과 또 정직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 전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 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신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의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을 하는 그래고도 청와대나 집권당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입니다.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보내면 중국 공산당에서 다 보고 이거 영국 장관이잖아. 이거 불륜이네 이거. 그걸 보내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게 보냈겠죠. 야, 이런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이거 가지고 와서 그 영국의 장관 협박해서 중국말 안 들어오면 너 끝장난다고 협박해. 그리고 이거 받아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장관이 딱 보고 야, 나는 대영 제국의 장관이야. 중국 공산당 니들이 나를 협박해? 나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니놈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난 당당하게 물러날 거야. 그러나 니놈들의 그 못된 짓은 다 전 세계에 까발킬 거야. 까발켜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장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매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매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매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매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매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매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매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매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매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매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믿어주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뭐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성령의 성령의